저는 올해 만 34살 별아라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이며 저에게는 2살 위 연상의 아내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만 4세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막내 아들을 두었답니다. 이곳에 제보하려는 이 글은 제가 겪은 실화이며 살아가며 조금씩 흐트려진 기억을 최대한 왜곡 없이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제가 7살 되던 무렵부터 시작하여 작년 2019년까지 이야기를 이곳에 쓰고자 합니다. 형아, (1994년) 내 나이 9살. 오늘도 나는 동네 천지가 내 집인 마냥 뛰놀고 다녔다. 최근의 변화라면 몸이 약하다 하여 태권도 도장을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까불고 놀던 가락이 어디 가겠는가? 발차기를 하다 날라차기를 하고 있고 주먹을 지르다가 한 바퀴 뱅그르르 도는 등 생쇼를 해댔다. 물론 그러면서 집마당 장독은 몇 번이나 깨졌고 기와집 지붕의 기와장은 격파를 한답시고 날름 몇 장씩 까내려서 부셔먹는 통에 오지게도 혼났던 기억이 선하다. 매사 하는 짓이 꼴통이니 도장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홍군형 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유일한 위로는 역시 백구. 괜스레 서러울 때면 백구 녀석 목을 꼭 껴안았다. 무난하게 학교도 다니고 태권도 도장도 다니고 들녘에서 장난치고 서리도 좀 해가면서 배도 채우며 지내던 그 시절, 나를 멍하게 하는 사건이 찾아왔다. 어딘가 모르게 정신없이 멍한 듯 분주한 어머니, 갑자기 일하다 급하게 들어와 어머니를 재촉하는 아버지. 뭔 일 있다요? 아야 국주야, 얼른 잘 타야. 어디 가는디요? 국주야, 네 큰성이 사고 났단다. 얼른 차 타라. 이게 벼랑간 무슨 소리란 말인가? 큰형은 나주 시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보통 학생들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90년대 후반 엑시브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야 하였다.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이 타던 오토바이와 비슷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우리 세 식구는 백구에게 밥을 양푼에 한가득 채워주고 급하게 차를 타고 광주 기독교 병원으로 향하였다. 응급수술실. 그 앞은 환자의 보호자들로 가득하였고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형이 다쳤다고는 하는데 어린 마음에 어리둥절하며 멀뚱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를 타고 갑자기 오면서 괜스레 피곤했던 탓일까? 병원 복도에서 아무렇게나 이불을 펼쳐두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 또한 어머니 품에서 병원에서 나눠주는 모포를 껴안고 잠이 들 듯 말 듯 하였다. 엄마, 형 많이 아파? 괜찮을겨. 아무것도 아니여. 괜찮을겨. 엄마? 어머니는 멍하게 같은 말만 반복하셨다. 잠시 후 금세 어머니 품에서 깜빡 졸았나 보다. 나는 왁자지껄한 시끄러운 소음에 잠에서 깨었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고 있었다. 내 새끼 당장 살려놔! 죄송합니다. 경찰에 저희가 부탁한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개새끼들이 술 처먹고 사람을 젖불고, 어? 애가 수술방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돈! 꺼져라, 어? 나 필요 없고 내 새끼 원래대로 일으켜놔! 사람들, 여기 좀 보소!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검은 가방을 거꾸로 쥐고 바닥에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수많은 만원짜리 현금 뭉치가 보였다. 말로만 듣던 007 가방. 그 가방에 만원짜리를 한가득 가지고 왔었다. 나는 그때 그저 처음 보는 돈다발이 신기했다. 잠시 후 병원 측에서 수술이 끝났는지 아버지가 먼저 면회를 들어가셨고 나오신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다.
주먹으로 벽을 치시고 머리를 들이받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너무 무서웠다. 국주야, 일로 와봐라. 형아 보러 가자. 네. 옆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인지 목소리는 더욱 기어들어갔고 아버지를 힐끗 쳐다본 뒤 어머니 손을 붙들고 옆에 꼭 붙어서 수술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때 어머니의 다리 춤으로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 오줌 마려 오면 화장실로 가야지. 얼른 화장실 가게. 사람들 보면 뭐라요. 어머니는 멍하니 내 대답에 답도 안 하고 면회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셨다. 내 손을 꼭 쥔 채로.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 보았다. 항상 씩씩하고 멋들어졌던, 가끔 내게 무서운 소리도 하던 큰형이 머리를 온통 흰 붕대로 감싸고 산소 호흡기를 탄 채 누워있는 모습을. 아야, 태주야, 엄마 왔어야. 눈도 봐야. 붕대로 감겨진 머리 위를 차마 감싸쥐질 못하고 혹여나 더 아플까 염려되어 허공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너까지 어찌 그러냐? 애미가 뭔 잘못을 했냐? 눈을 뜨고 얘기를 해라. 뭘 했어도 다 잘못했으니까 눈 좀 떠봐야. 제발. 대주야. 엄에 왔다. 엄에 왔다고 이놈의 새끼야. 그때 꼭 감은 형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마치 그 모습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여기까지 온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 형아 머리가 말랑말랑해. 손가락이 쓱쓱 들어가는디? 형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던 나는 참 신기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던 그때처럼 큰형의 머리가 참 부드러웠다. 말랑말랑하면서 살짝만 힘을 주어도 원래 박치기 할 때 돌처럼 딱딱해야 될 머리가 쑥쑥 들어가는 게 참 신기했다. 그런 내 손을 어머니는 슬쩍 잡아당기셨다. 아가, 국주야. 형아 마지막이란다. 인사해야지. 어? 형아 자야 돼? 그려, 형아 봐라. 응? 어여게 칭칭 감았지. 응? 많이 졸린갑다. 형아가 어메가 부른 뒤도 대답도 않고 자고 있어야. 그러면 내일 있나면 오면 되지. 그려. 국주야, 형아 얼굴 절대 까먹지 마라. 응? 잘 봐도 네 형이요, 네 큰형이요. 얼굴 절대 잊어보고 불면 안 된다. 어머니는 울음을 억누르며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걱정 말란께. 내 아까 한주성 얼굴도 안 잊어불고 딱 기억 안 나요. 근데 우리 큰성은 몇 밤 자고 오는겨? 백밤 정도는 잘 것 같아. 아, 그럼 큰성이 있나면 저번에 갔던 패밀리랜드 한 번 더 데리고 가달라고 해야지. 아, 키가 쪼까 안 돼갖고 못한 것들도 타고 싶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한 내 모습에 어머니는 웃어 보이셨다. 얼굴 한가득 슬픔을 안고 계신 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응급실 면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셨고 날 품에 안고 그날 밤 밤새 토닥여 주셨다. 그리고 금세 나는 잠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나는 슬며시 잠이 깨었고 낮에 봤던 정장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여버릴 그때 뒤에서 아버지가 죽여버릴 나타나 거야. 정장 입은 남자의 뺨을 미친 듯이 사고낸 후립했다. 새끼 데려와. 죽여버릴 거야. 안 데려오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정장 입은 남자의 주변으로 그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 여럿이 더 나타나 아버지에게 손은 대지도 않은 채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며 아버지 주변을 에워쌌다. 그렇게 멍하고 무섭고 황당한 일이 펼쳐지고 며칠 뒤 형은 무덤에 묻혔다. 장례가 끝난 후 친인척들이 하는 말과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듣고 나는 형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형은 학교가 끝나고 나주 공공도서관 앞을 지나 시청 앞 방향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저녁 10시쯤에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 형은 그 자리에서 80여 미터를 날아가고 굴러갔다.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은 깨져서 바닥에 뒹굴었고 오토바이는 사고 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분품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차에 깔리고 부딪혀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가해자는 모 대기업 임원으로 회식 후 옆에 여직원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여직원과 차 안에서 운전 중 연애 행위를 하였고 여직원이 움츠러들자 운전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이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무언가에 부딪히는 순간 운전자는 안전벨트에서 반쯤 나온 몸으로 앞으로 살짝 튕겨져 나갔고 그나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직원은 순간 멍했던 정신을 추스르고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였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운전자를 자신의 자리에 바꿔 태운 뒤 여직원은 갓길로 차를 이동시켰고 회사에 연락해 직원들이 수습을 하러 나온 것이다. 이후 급하게 구송하였지만 결국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우리 형은 그렇게 죽은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여직원을 운전자로 바꿔 세우려 하였지만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주변에 다수 있었고 진술 번복을 위해 금전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보고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 참혹한 심정 앞에 어린 시절 그 007 가방, 그게 그거였구나.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에 상심한 사람들의 상처 또한 돌아올 수 없었고, 하지만 아버지는 장례 이후 냉정해지신 것일까? 뭐에 씌인 것일까? 아버지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대 측의 합의를 받아들이셨고 이후 우리는 큰형의 목숨값으로 나주 시내에 있는 30평형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논이며 밭이 모두 시골에 있었고 시골 중에 시골인 마을과 새로 이사한 시내는 거리차가 꽤 커서 구판장을 계속하며 그곳에 살림살이를 두고 두 집을 번갈아가며 지내게 되었다. 그때 받은 돈이 얼마나 되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잠시간 머릿속을 공허히 맴돈다. 나는 9살 이후 30평대 집에서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이후 어머니는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하시던 구판장 일도 잠시간 쉬셨으며 스트레스성 혈압을 얻으셨다. 아버지는 뭔 난리인지 느닷없는 늦바람이나 다방 아가씨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고 술집을 다니며 외박을 일삼기 일쑤였다. 그즈음 내 주변에 아버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일 때마다 어머니와 밥상 업기는 물론이요 때로는 칼까지 꺼내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를 끌어안고 신세 한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보게 되었다. 자식 새끼 목숨값으로 계집질 하니까 오지냐 이 개자식아. 대주돈 아니라고. 어? 연병할 옆에 내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가, 응? 나가 이 후레 자식아! 이 새끼 목숨값으로 남은 자식 먹여 살릴 생각 않고, 어? 개집질하러 다니는 이 정신 나간 개새끼야! 개같은 놈의 집구석! 자식 새끼 다 잡아 처먹은 년이 모자랐다고 떠들어대! 이후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였다.
내가 4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절 나는 집 앞에서 웬 할머니를 자꾸 보게 되었다.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앞집과 마주보는 우리 집 그 사이에 있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터 앉아 있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말도 없이 빤히 나를 쳐다보았다. 괜스레 으스스하고 말도 걸기 싫어서 가끔 보일 때마다 무시하고 후딱 집문을 열고 들어가 온갖 잠금 장치를 전부 다 채워두어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가, 할미 좀 따라온나? 희한하게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무얼 또 그리 씩씩하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위는 바로 옥상이었다. 4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위는 옥상. 그 옥상을 올라가려면 사각형의 두꺼운 뚜껑처럼 되어 있는 덮개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4학년, 몸무게 겨우 20kg 남짓에 여리디 여린 몸으로는 절대 못 열었을 터인데 할머니를 따라 올라간 옥상에서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갑자기 푸른 잔디밭이 펼쳐졌고 넓디 넓은 푸른 잔디밭 사이 맑은 시냇물이 흘렀다. 돌로 된 징검다리가 눈에 띄었고 그 건너에는 참 희한하게 하얀 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마치 빨랫줄에 하얀 천을 널어놓은 것 마냥 나풀나풀 거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뒷짐을 진 채 앞을 향해 나아갔고 이윽고 징검다리를 먼저 건넜다. 아가, 할머니랑 좋은 데 가자꾸나. 얼른 이리 건너온나? 어디 가는 건데요? 네 형님들이랑 누나야 있는 곳. 세상 걱정 없는 곳이다. 힘들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할머니가 말하는 좋은 곳이 어딜까? 나는 할머니를 따라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떼어지질 않는다. 어? 할머니 잠깐만요. 발이 안 떼지네? 무언가에 붙잡힌 듯 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었다. 내달리려고 힘을 쓰고 또 힘을 써보는데 그러다가 이윽고 뒤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아! 어? 엄마? 아이고 내 새끼, 어딜 가려고 그러냐? 어? 아이고 내 새끼, 애미 왔다 가지 마라. 어? 응? 언제 여기 왔지? 엄마, 왜 옥상이야? 나는 할머니랑 잔디밭 건너고 있었는데? 어리둥절하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셨다. 그 씨부럴 잡년이 어디서 마저 남은 내 새끼 데려가려고 그러냐? 어? 꺼져라 이 개 같은 년아! 엄마, 무서워. 그러지 마. 오냐 내 새끼. 어여 집에 가자. 어? 어머니는 혹여나 내 손을 꼭 잡고 허리춤까지 꼭 쥐며 옥상을 내려가 집 안으로 날 데려가셨다. 어머니는 구판장에서 일을 하다 잠시간 졸았는데 그때 꿈에 큰형이 나왔다고 했다. 엄마, 빨리 집에 가봐. 빨리 가봐. 응? 아, 국주! 아이고 내 새끼야. 어? 자주 좀 꿈에 와라. 애미 말려 죽겠어. 근데 국주가 왜? 응? 빨리 가봐, 엄마. 국주! 그 말을 끝으로 화들짝 깨어나셨고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는 데다가 살아생전 큰형을 많이 의지하셨던 어머니는 하시던 일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30분 거리 집까지 냅다 오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멍하니 옥상으로 올라간 나를 보셨고 나는 옥상 난간을 딛고 바닥으로 내려가려 하여 바지춤을 잡고 끌어내려 날 정신 차리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 내가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할머니를 찾아대고 있고 이를 본 어머니께서는 대뜸 큰형의 꿈이 심상치 않다 싶어 그 존재를 향해 허공에 온갖 쌍욕을 퍼부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는 내게 백구가 죽었다는 말을 해주었다. 성년이 되지 못하고 죽어 보통의 높이로 쌓여지지 않은 봉분. 낮은 봉분 앞에 매일처럼 들러 간식거리도 놓으며 주변 무덤을 향해 고수례를 하셨었다. 간혹 나도 따라갔었으니 말이다. 그날도 어머니는 과일 몇 점과
과자 봉지를 들고 큰형이 있는 곳을 찾았고 큰형의 무덤 앞에 자는 듯이 앞으로 엎드려 죽어있는 백구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 그 모습이 뭔가 애잔하기도 하고 평소 둘째 형 생각이 자주 나던 모습이었다고 하셨다. 죽을 때 묘를 못 해주고 화장하여 보냈던 것이 생각나자 백구를 큰형의 옆에 작게 묘를 내주었다고 하셨다. 이 상황이 모두 기묘하고 이상하였던 것일까?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며 웬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주 시내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 그곳에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당을 만났다.